싸우는 심리학 제3부 자본주의와 인간 심리. 고립되어 있는 현대인은 사람을 지독하게 그리워한다. 동시에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지극히 사회화되어 있지만 몹시 외롭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두려워하지만 혼자 있고 아무런 접촉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두려워한다. 현대인이 타인과의 가벼운 잡담이나 대화 등에 연연해 하는 동시에 그것에서 짙은 허무감을 느끼는 심리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외롭지 않으면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찮은 대화의 기능이다. 1. 초기 자본주의와 근대인. 양심은 냉혹한 지배자다. 초기 자본주의란 중세 봉건제 사회가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시민혁명으로 붕괴된 이후부터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까지의 자본주의를 말한다. 초기 자본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봉건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공화제가 보편화되었다.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가혹하게 착취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한편 자본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프롬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자본과 시장의 법칙에 의해 경제 상황이 좌우되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근대인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초기 자본주의는 근대인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종교적 초자화, 새로운 내적 권위의 탄생. 초기 자본주의의 커다란 특징은 왕이나 귀족 등의 외적 권위가 내적 권위로 대체된 점이다. 중세 봉건제 사회 말기에 등장한 신흥 자본가 계급은 신분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던 왕이나 귀족의 특권을 반대했는데 이는 그들이 자본가 계급의 이윤 추구 동기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흥 자본가 계급은 봉건적 권위를 강하게 공격했고 마침내 시민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봉건제 사회를 무너뜨렸다.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착취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원천은 권위에 있다. 즉 왕이나 귀족에게는 강력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농노들은 그들에게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했던 것이다. 따라서 봉건적 권위가 사라지면 민중은 더 이상 지배계급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할 위협이 있다. 그렇다면 자본가 계급은 이런 난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프롬에 의하면 봉건적 권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신흥 자본가 계급은 종교를 적극 활용했다. 중세 봉건제 사회 후기부터 본격화되었던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신흥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들은 성실한 노동, 근검 절약, 자본의 축적 등을 강요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민중을 위협했다. 외부로부터의 이런 위협은 인간 심리 내에 프로이트가 양심으로 간주했던 초자아를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바로 이 초자아가 민중에게 복종을 강제하는 새로운 권위가 되었다. 반응하는 중산계급의 정치적 승리에 의해 외적 권위의 특권은 상실되고 외적 권위가 있었던 유치에 인간의 내적 권위인 양심이 대신하게 되었다. 양심은 외적 권위와 마찬가지로 냉혹한 지배자이며 양심의 지배는 외적 권위의 지배보다 더 냉혹하다. 프롬도 프로이트처럼 초자아를 양심으로 간주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는 양심을 권위주의적 양심인 초자아와 인본주의적 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는 초자아는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프롬의 저작을 읽을 때는 그가 말하는 양심이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이 아니라 초자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튼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봉건적 권위가 붕괴되고 새로운 내적 권위인 종교적 초자아가 생겨났다. 그 결과 근대인은 중세인이 지주 계급의 엄포와 채찍이 두려워 열심히 일을 했듯이 내면의 초자아가 두려워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무릇 신의 심판이 지주의 채찍보다 더 두려운 법이어서 초자아는 근대인의 마음속에서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프롬은 외적인 권위보다 오히려 내적인 권위가 민중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근대사회의 새로운 점은 사람들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보다는 내적인 충동에 의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사회에서는 대단히 엄격한 주인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적인 충동은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그날그날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데 외적인 강제보다 더 효력이 있다.
사실 초자아는 종교의 협박에 의해 생겨난 것이지만 노예들에게 그러했듯이 물리적 폭력 수단을 동원해 강압한 끝에 외부적 강제가 이제 내면화되어 사람들 자신이 자유의지로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는 프롬의 말처럼 일단 내면의 초자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외적인 권위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프롬은 종교개혁 운동이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외적 권위가 사라진 조건에서도 민중을 계속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게 해주었던 내적 권위, 즉 종교적 초자아를 내면화시킨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큰 공로이다. 하지만 이로써 민중은 외적 권위의 폭압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내적 권위의 노예가 되어야만 했다. 세상 모든 것이 상품화.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사회이다. 자급자족적인 농경 사회였던 봉건제 사회에서 농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초가집도 직접 짓고 집신도 직접 만들어 신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라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즉, 집은 건설 노동자가, 신발은 신발 공장의 노동자가 만든다. 그리고 사회적 분업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물건들이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사람들은 그 상품을 구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은 다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어야만 하고 실제로도 상품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처음에는 단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만이 상품으로 간주되었으나 상품화 경향이 일반화되면서부터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모든 것의 가치를 교환가치의 척도인 돈으로 측정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상품이 아닌 것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도 없으며 측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 즉 시간의 가치, 행복의 가치, 인생의 가치까지도 모두 돈으로 환산한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계산하려는 질문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단위로 잴 수 없는 두 개를 한 방정식에 다 끌어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었음은 경제 중심, 돈 중심의 세계관이 팽배해진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이윤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예산 투입을 꺼리고 심지어는 돈이 되지 않으면 통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은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이윤이라는 기준을 모든 것에 적용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은 경제 중심주의, 돈 중심주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상품화된 자본주의 사회에만 고유한 관념이다. 종교적 논쟁에만 사로잡혀 있던 17세기의 고착관념을 오늘날 우리가 측은하게 생각하듯 장차 우리의 후손은 경제 문제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고착관념을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모든 것의 상품화가 초래하는 최대의 재앙은 사람의 상품화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까지도 상품으로 만듦으로써 사람의 지위를 수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킨다. 산재가 빈발해도 산재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산재 보상금보다 비싸면 노동자가 죽든 말든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자본가들의 행태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롬은 사람조차 인간 시장에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에 대해 수많은 현자들이 비판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모두가 인간은 만유의 중심적 위치를 잃고 경제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동료 인간과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뜻있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상품화는 인간관계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서로를 상품으로 대하며 스스로도 상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윤리는 상품 교환의 윤리로 대체된다.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었던 사랑의 윤리가 공정교환 혹은 공정거래의 윤리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 공정성이 시장의 윤리적 원칙이며 그것이 시장적 성격의 삶을 지배하는 윤리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힘을 개발하는 목표에 생애를 바치는 따위의 일은 공정성의 윤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나는 남들한테서 피해 입지 않겠다.
그 대신 나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의 원리이다. 대인관계에서 손해보지도 않고 손해를 주지도 않는 것이 공정한 거래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원리가 공정 교환의 원리에 국한된다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웃과의 연대와 단결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칙과 사랑의 원칙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참다운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 결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물질적 재화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받은 만큼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 격언이다. 유대기독교의 형제의 규범은 공정성의 윤리와는 전혀 다르다. 유대기독교의 규범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이웃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반면 공정성의 윤리는 책임이나 일체감을 느끼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다. 시장의 지배, 상품이 되어버린 개인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상품들은 반드시 교환되고 판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상품이 전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창출된다. 상품의 교환과 판매는 오직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 더 시장을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귀결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이다. 주된 조절자로서의 시장은 19세기의 전통적 제한 요소로부터 해방되고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득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장 법칙과 경제적 기계구조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지게 되었다. 인간의 배후에서 작용하여 그로 하여금 결정의 자유도 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제 법칙의 작용은 20세기에 들어서서야 완전한 전모를 드러낸 상황의 시초였다. 시장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한다. 그런데 이 시장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은 수많은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들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므로 그 누구도 시장 전체, 나아가 경제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다. 자본가 계급이나 국가조차도 시장과 경제를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벅찬 희망을 품고 창업을 했다가 파산한 사람들, 한때는 잘 나가는 직종에 근무했지만 찬밥 심세가 된 사람들은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경제 상황이나 경기 변동을 경험하며 지독한 무력감을 느낀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이 격화되어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제 공황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시장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불가항력을 느낀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시장과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경제가 사람을 지배하며 사람은 시장의 노예, 경제 법칙의 노예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 숭배와 시장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도 보편화시킨다. 계획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메커니즘과 시장이 사회의 삶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념. 연대와 사랑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따르는 것이다. 사람이 시장에서 팔려나가야 할 상품인 이상 사람의 최고 목적은 성공하는 것,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이라고 자본주의는 가르친다. 성공을 목표로 한 이 같은 투쟁에서 인간적 유대를 위한 사회적, 도덕적 법칙은 파괴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수단화되거나 도구화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사람을 도구화했던 노예제나 봉건제를 반대해 투쟁했던 것이고 오늘날의 심리학자들 역시 사람을 도구화, 수단화하는 것은 곧 학대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용은 자본주의 체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치체계의 표현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을 잔인하게 짓밟고 착취하며 잘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사람의 목적이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으로 변질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락하면 개인 이기주의의 만연을 피할 수 없다. 프롬은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모든 구성원들을 이기심으로 물들인다고 지적했다. 체제가 낳은 이기심 때문에 지도자들이 개인적 성공을 사회적 책임보다 중시하게끔 된다. 자신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공동체에는 해롭고 위험한 결정을 내려도 이미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일방 대중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 이기적으로 전념하는 나머지 개인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일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근대인, 세상을 홀로 상대하는 철저한 고립자가 되다. 비록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봉건제 사회를 멸망시키고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 혁명에 기꺼이 동참했던 민중은 투쟁 과정에서 크게 성장했다. 한마디로 말해 자본주의는 단지 인간을 전통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자유를 증대시켜 능동적이며 비판적인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자아를 성장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시민혁명을 통해 한층 성장한 민중이 새로운 사회적 변혁을 연달아 성공시킬 수만 있었다면 오늘날의 세상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파리 코민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프랑스는 크게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의 성과를 자본가 계급이 독점함에 따라 민중은 다시 자본가 계급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임금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게다가 프롬에 의하면 근대인은 중세인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농촌 공동체가 해체된 것과 관련이 있다. 중세복원제 사회에서 민중은 농촌 공동체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공동체 성원들, 즉 농민들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협동의 관계였다. 즉 중세인들은 지주의 폭정과 착취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농민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농촌 공동체들을 대량으로 파괴하고는 거주민들을 도시로 내몰았다. 그 결과 근대인은 농촌 공동체가 제공하던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상실한 채 자본가 계급 혹은 사회를 홀로 상대하면서 생존을 도모해야만 하는 철저한 고립자가 되었다. 근대 사회에 대비한 중세사회의 특징은 개인적 자유의 결여이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없었지만 중세인간은 고독하거나 고립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생이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태여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즉 그는 한 사람의 농민이고 직공이고 기사였으며 우연히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된 개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사회적인 질서는 곧 자연적인 질서로 생각되었으며 사회적 질서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그에게는 안정감과 소속감이 주어졌다. 프롬의 의견을 모두 다 인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농촌 공동체가 붕괴됨으로써 근대인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상실하고 고립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주장만큼은 옳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촌 공동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는 노동자 계급의 노동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자본가 계급의 혹심한 탄압을 받았으므로 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했고 노동자 계급이 아닌 사람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했다. 그 당시 민중의 상황에 관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도, 권력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은 지난날에 가졌던 안전한 삶의 상태를 상실함으로써 때로는 아첨하고 때로는 위협도 당하는 세력 있는 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조종되는 무조직적인 군중으로 변하고 말았다. 고립된 사람은 단지 고립감만이 아니라 무력감으로도 고통받게 된다. 세상을 홀로 상대하는 고립자는 필연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데 혼자서는 세상에 저항할 수도 세상을 변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프롬은 종교개혁 운동 시기, 즉 중세 봉건제 사회 말기의 사람이나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이나 모두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심리적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양자 모두 고립감과 무력감의 포로라는 것이다. 교회는 개인과 신을 결부시키는 매개체로 한편으로는 인간의 개체성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집단의 구성 부분으로서 신 앞에 서게 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인을 오직 혼자 신 앞에 서게 했다. 개인이 홀로 신의 권위 앞에 서게 되면 심한 압박감으로 하여 인간은 완전한 복종을 함으로써 구원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신적 개인주의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경제적 개인주의와 그다지 다른 점이 없다. 어느 경우에나 개인은 완전히 고독하며 고립된 상태에서 신이라든가 경쟁자라든가 또는 비인간적인 경제력이라고 하는 우월한 힘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고립된 사람이 우월한 힘에 직면하면 무력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무력감은 사람을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신과 마주했던 후기 중세인은 신에게 절대 복종했고 홀로 자본가 계급 혹은 시장과 마주했던 근대인은 파시즘적 권력이나 시장에 절대 복종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대인은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변화된 이러한 집단 심리를 프롬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근대 사회의 구조가 동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더욱 독립적이며 자율적이고 비판적이 되었다는 사실과 더욱 고립되어 외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비록 정치 사상적으로는 이전보다 각성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고립되고 무력해지고 겁에 질리게 된 대부분의 근대인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9세기의 사회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쟁적, 저축적, 착취적, 권위주의적, 공격적, 개인주의적이었다는 프롬의 말처럼 근대인은 초기 자본주의가 필요로 했던 개인주의와 경쟁주의, 근검저력과 부의 축적, 사람의 도구와 내면적 권위의 복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심리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